예, 국가와 교회를 지키는 방송 전강훈 TV입니다. 내일이 우리가 대한민국에 열리는 개천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D-Day 하루 전입니다. 예. 오늘 이동호 장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입니다. 예, 오늘도 귀한 분 모셨는데요. 찬양 드린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하나님께 찬양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입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칼입니다. 자, 소리를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작게. 나는 칼입니다. 찬송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칼이 주의 길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렸 칼이 주의 길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2019년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버지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렸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버지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다시 한번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분모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버지여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버지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동호 장님 저게 2019년 한 11월이나 12월 경기죠. 12월 달일 겁니다. 그때는 좀 추위가 빨리 와서 네. 2012월 초인데 벌써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그랬어요. 장님 저 자리에 계셨잖아요. 예. 저 왼쪽 편에 세종문화회관 쪽에 그 나무 있고 그 아까 보이던데. 에이,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보이더라고. 사실상 제가 이 찬양을 이제 찾았는데요. 여러 그 버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눈 오는 날 이 버전이 최고의 그 가치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가사가 정말 지금의 우리의 그 정치 상황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광화문 애국 세력들이 이제 분투하고 있는데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갈 것이다. 또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갈 것이다. 우리가 가려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결국 생명의 길이다. 이런 찬양을 2019년이니까 좀 작년 6년 전이죠. 그렇죠.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다시 이제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더 힘든 길을 걷게 되는 상황이 대한민국에 도래를 했습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저 주사파나 우리가 상대하는 적들이 강력하고 끈질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장로님 한 달 쉬면서 그 해방 정국의 헌정 질서 바로 알기 그걸 제가 이제 했는데요. 죽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40곡지를 다 완성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근데 이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남로당 세력들이 정말로 끈질겨요. 그 집요하더라고요. 집요하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박헌영 세력들을 저는 이제 그 당시 전 60%는 인정해요. 왜냐하면 저들이 공산주의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박헌영이요? 아니, 이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왜냐면 노동자와 근로자들의 그 천국을 만들 것이다. 지배계층을 없앨 것이다. 이런 등등의 꽂히게 되면 그것을 최고의 이념과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는 시절이에요. 1917년에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제 치하에서 공산당을 하는 분들이 일제에 저항을 많이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도 공산주의를 하는 사람을 진정한 애국자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장로님, 네. 우리 초대한 분을 아직 소개 안 하셨어요. 왜냐면 너무 워낙 귀한 분이라. 다 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귀한 분 초대했는데 아마 몇 번 최근에 오셨죠?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방송하신 걸 제가 뵀는데 우리 김동식 선생님 오늘 모셨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식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방송하는 걸 보면서 이게 귀한 보물을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는데 우리 김동식 선생님 같은 분을 이 나라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맞아요. 참 이게 지금은 더 활용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없애버리고 우리 김동식 선생님보다 더 빨간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도리어 보면 북한에서 간첩을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하여튼 오늘 김동식 선생님이 이제 오늘 매우 중요한 자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김현지하고 연관성 문제를 갖다가 오늘 이동호 장로님이 열심히 파헤쳐서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좀 자세하게 파헤치고 또 마지막에 제가 현안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려고 합니다. 장로님 먼저 해주시죠. 예. 제가 준비한 PPT 좀 올려주실래요? 예, 어제 제가 김현지의 정체를 밝힌다를 했는데 오늘 아마 시리즈 2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자료를 조사했는데 좀 시간이 좀 늦고 PPT를 좀 늦게 만들어서 오늘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지금 문건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오니까 우리 김동식 박사한테도 그 내용을 좀 물어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우리 박사님이시네.
아니 그럼요. 북한학 박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호칭을 고치겠습니다. 아니, 김동식 박사님. 김 박사님 할게요. 예. 그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박사네. 아니 또 그걸 가지고 또 저렇게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성남 시민의 모임에 그 이재명이 만들었다는 조직에 2003년도 3월 1일 날 저녁 사진입니다. 2003년이요? 2003년도요. 그러니까 그 2010년도에 그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됐으니까 그 전이죠. 그리고 성남 시민의 모임은 1995년도에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김현진은 1998년도에 참여했거든요. 2003년도니까 김현진이가 사무국장하고 한참 활동하던 당시입니다. 여기에 왼쪽에 지금 그 동그라미 쳐놓은 게 이게 지금 이재명입니다. 아 저게 이재명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 오른쪽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동그라미가 김현지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그 여기를 보면 성남시 했잖아요. 이게 성남 시민의 모임 깃발입니다. 시민의 모임이요. 예, 그게 이제 그 2003년도 3월 1일 날 집회 사진입니다. 저 때는 그러면 이재명이가 시장이 된 때예요? 아니요, 2010년도에 됐으니까. 2010년 됐으니까. 예. 아직 한창 그 변호사 되고 그 시민 아직 젊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예, 시민 그 활동할 텐데 이게 지금 시민 단체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 촛불 시위에 참여하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을 누가 만들었냐면 김현지가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소개하면서 아마 이거 보면 김덕식 선생이 북한에서 지령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좀 이게 3.1 민족자주 반전평화 실현 촛불 대행진 민족자주 반전평화 북한이 지령한 내용이죠. 뭐 북한이 늘 남쪽에 있는 간첩 조직에다가 지령하는 그런 내용이죠.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주사파 때 맨날 북한 방송에 나오던 얘기는 민족 자주라는 게 뭐냐면 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반전 평화는 뭐예요? 이것도 내나 반미예요. 예. 그 반전 평화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쟁 반대한다는 건데 이 미군이 들어와서 뭐 북한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미군을 반대한다. 미군의 한미연합군의 어떤 그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그런 행진을 그런 활동을 해라. 데모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북한의 계속적인 지령입니다. 근데 저 인간들은 북한 사람들은 저 단어를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저 멋있어. 그렇지. 민족자주. 반전평화. 네. 멋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줄 보면 살인 미군 처벌, 부시 공개 사과, 소파 전면 개정, 이라크 침공 반대, 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 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개판인데. 개판이지. 요 슬로건은 멋있잖아요. 이게 지금 자주 반전 평화.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에 보면 3대 투쟁 가져가 나오거든요. 혁명에. 첫 번째가 그 반미 자주화 투쟁입니다. 반미 자주화 투쟁의 내용에 딱 정리된 내용들이 미국에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에 뭡니까 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미군 반대. 그다음에 이게 지금 누가 쓴 거냐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그냥 한 게 아니고 김현지 이름 나오죠? 밑에. 네. 김현지가 게시판 올린 거예요. 2003년도에 사무국장. 야, 근데 이거를 우리 인터넷에서 누가 찾아서 올렸더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걸 잽싸게 지금 이거 캡처해가지고 이게 지금 김현지가 한 겁니다. 김현지가. 예? 쓴 사람보다는 발견한 사람이 더 우수하네. 예. 그러니까 김현지가 2003년 성남 시민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사무국장 했는데 그때 김현지가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완전 빨갱이네. 그럼 성남 시민의 모임이 어떤 단체인지를 성격을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는 거죠. 예.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시민 조직이 아니에요. 여기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민족자주 반전평화. 그러니까 우리 김동식 박사가 북한 공작원에서 지령하고 했던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한면전 방송에 맨날 듣던 내용이 저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김현지가 그리고 그 아까 그 사진으로 보여준 이재명이 지금 성남 시민의 모임이라는 성격이 뭐냐면 주사파 조직인 거예요. 그렇겠네. 이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그 장로님 잘 보셨지만 살인 미군 처벌.
예? 살인 미군 처벌한 게 미선이 효순이 그 사건 나오잖아요. 밑에 보면 예. 셋째 줄에 예. 수천 수만의 효순이 미선이를 미선이 효순이 만드는 사건. 미국의 전쟁 책동. 예. 이게 그 미선이 효순이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미선이 효순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미국이 사과도 했고 예. 그게 사실은 교통사고였거든요. 교통사고죠. 예. 그러니까 그 의정부 시에 이제 미군이 그 장갑차가 훈련을 나오다가 이 커브길입니다. 커브길에서 장갑차라는 게 그 시야 확보가 많이 안 되잖아요. 그 구청에 있던 여중생들은 그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교통사고를 난 거고 치여 죽었는데 그 치여 죽인 시체 사진을 내걸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때 살인 미군 처벌하자 해가지고 당시에 그냥 그 광화문 광장이 1년 동안 아주 그냥 맞아요. 예, 난리가 났었고 그의 선거에 졌습니다. 저때 그 미국에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나요? 사과했어요. 예? 세상에 단순 교통사고를 놓고 미국 대통령이 사과한 적은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예. 예. 그다음에 소파 전면계 소파가 이게 그 주한미군 그 행정협정이죠. 예, 그렇죠. 미군 주둔에 예. 관한 행정. 집에 있는 소파가 아니고. 예, 집에 있는 소파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반미 투쟁의 단골로 나오는 북한이 지령하는 반미 자주화 투쟁의 단골로 직접적으로 딱 지령돼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 이것도 뭐냐? 한반도 전쟁 위협은 사실은 북한이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개발하고 계속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북한이 당연히 한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제 정동 여행을 하는 말을 보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북한에 대한 위협이래.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북한에 대한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게 장관이 할 말입니까? 그 자식은 북한 안 가고 왜 여기 있나 모르겠네. 예? 참, 뭐 말을 해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 참, 예. 예, 그래서 대외 기조 이게 문건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민족 자주의 의지를 담아 이것도 이제 반미 투쟁 의지를 담아서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전체국민 요구를 담아 범국민적인 대회로 전개한다. 수천 수만의 미선이 효순이를 만드는 미국의 전쟁 책동. 미국의 전쟁 책동도 사실은 북한이 매번 성명서 낼 때마다 했던 예? 김동식 박사님. 예. 그 북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냥 북한이 내놓은 성명서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실은 겁니다. 전쟁 책동. 예? 그러니까 저게 2003년 김현지가 올린 글이죠. 그래요. 그 성남 시민 모임의 사무국장이었던 김현지가 올린 글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대표가 누구냐면 이재명입니다. 아, 그럼 이재명이는 멤버가 아니라 대표였어요? 성남 시민의 모임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변호사 시절에 성남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1995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석기가 중국 그 민족민주혁명당을 만든 게 1992년도입니다. 1992년도 윤택님이가 윤택님이가 와서 접촉했죠. 민족민주혁명당. 예, 그 윤택님이가 왔을 때는 89년이었고 그 김용환이 91년도에 데려가죠. 예, 북한에 가서 김일성 만나고 와서 만든 게 92년도에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92년도부터 이미 성남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이석기가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지금 그 이재명이 성남에다가 성남 시민의 모임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드는데 그 만든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그냥 시민단체가 아니죠. 이게 뭐예요? 주사파 단체예요. 그렇죠. 친북단체예요. 네. 시민단체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 좀 볼까요? 여기에 보면 3.1절을 제2의 민족자주 반전 평화의 날로 만들자. 야, 참. 구호는 잘 만들어, 저 인간들. 네. 그 다음에 여기 대회 제목도 있잖아요. 살인 미군 처벌, 부시 공개 사과. 그 다음에 2003년도 3월 1일 오후 5시에 한다. 탑골 공원이다. 종로에서 있는 건데 탑골 공원이면요, 그죠? 탑골 공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날 구호입니다. 이 구호도 미리 만들어요. 이라크전 한국군 파병 반대한다. 한반도 전쟁 위험 규탄한다. 민족자주 반전평화 실현하자. 그 다음에 이 김현지. 그 다음에 집행위원 신건수 이 친구도 그 경기 동부연합 소속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 경기 동부연합의 하부 조직인 격이죠. 그런 것 같네요. 그런 게 사실, 그래서 사실은
이 김현지는 그러면은 이 사실은 김현지라는 사람의 정체는 단순히 무슨 시민운동가가 아니고 북한의 예를 들면 지령을 수행하는 종북주의자들이에요. 그렇죠. 반미투쟁. 반미투쟁에 선동에 섰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금 어제 이 얘기로는 이 친구가 아마 그 종로 지역에 있는 대학이니까 그래서 아마 상명대를 나왔다. 지금 옛날에는 상명여대죠. 예. 지금은 상명대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어제 보니까 상명여대가 또 아니고 다른 뭐 신구 무슨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신구는 아니래요. 아니래요? 네, 본인은 그 구체적으로 그 산림청에서 공개적으로 반박했어요. 거기 다닌 적이 없다고. 그 산림청에 뭐 자기 스승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스승이 아니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그 성남 시민의 모임 할 때, 성남 의제 20일 할 때 그때 이 백현동 대장동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그 건축물이 그 시민단체 의견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김현지가 성남 의제 21 시민단체 명의로 이건 굉장히 건축물이 있어도 됐다라고 좋다라고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이 지금 산림청장이에요. 신구대 교수고. 그러면서 이미 한 7년간 김현지랑 같이 활동했더라고요. 그 내용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김현지는 이 대학은 아마 상명여대 출신이고 그리고 이때가 이제 한총련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1998년도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98년도에 졸업해서 여기에 성남 시민의 모임에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 모임을 누가 만들었냐? 이 조직을 이재명이 만든 조직.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참여 깃발이 성남 시민의 모임 깃발 있잖아요. 여기에 이재명 참여하고 김현지 참여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문건이 지금 이겁니다. 그리고 문건의 내용이 이게 김현지가 그 2003년도 2월 26일 날 그러니까 3월 1일 며칠 전에 올린 거예요. 여기에 사이트에다가. 2003년이면 노무현 대통령이 병력 일부를 이라크로 파병한 때죠. 그렇죠. 파병할 때요. 그러니까 파병 반대한다. 네. 이라크 파병 반대한다. 그래서 노무현이 사실은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을 때예요. 그렇죠. 노무현이 오른쪽으로 턴했다 해가지고 주사파들이 노무현 무지하게 깠거든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나중에 동네 북됐어요. 그리고 그 노무현 때 만든 게 그 제주도의 그 미 해군 기지, 강정기지도 하고 FTA도 성립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은 깠을 때 그때 이제 그 노무현 까는 데를 동참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재밌는 게 이게 지금 이겁니다. 이 김현지가 중부 지역당에 이건 잘못돼요. 황인욱 이 중부 지역당 사건은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분이 만든 조직이라서 제가 물어볼 게 많은데 그 전에 잠깐 여기만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김현지가 중부 지역당 황인욱이가 만든 사이버 대학에 등록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볼까요? 이런 건데 이게 지금 그 뭡니까 2000년도 이 지금 그 기사거든요. 한국경제신문 한경 기사인데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검 사건으로 구속됐던 98년 8월 1일로 특사로 풀려난 황인욱이 사이버 인문대학을 열었다. 인문학 벤처기업 네트로폴리탄을 설립하고 네트로폴리탄 대학을 만들어서 3월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한다. 그 개설된 강좌는 문학에 이르는 길, 한국 사상사, 한국 사회론, 르네상스 미술 등 9개 정규 강좌. 그 다음에 헌법도 나오네. 예. 그 다음에 헌법, 저작권법, 특허법 등 5개 전문 강좌. 강좌당 5에서 10만 원의 수강료를 내고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강만길, 마광수 뭐 이런 사람들이 참모되어 있다. 이게 지금 그 황종덕이라는 기자가 이 네트로폴리탄 대학을 누가 만들었는지 설명하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중부 지역당 사건은 황인욱이가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재밌어요. 이 니르바나가 인터넷상에 김현지가 자기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니르바나라고 몇 번 공개도 했어요. 니르바나가. 저게 헤겔이 쓴 용어인데. 미네르바고. 아까 그 미네르바인가? 죄송합니다. 이 헤겔 용어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잘합니다. 죄송합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맞아. 지금 새벽을 맞아, 그렇죠. 그게 공산당서는 처음에 나오는 거거든. 미네르바지. 이건 니르바나네. 네, 니르바나. 근데 이게 지금 그 본인이 올린 인터넷에 올린 글이에요. 김현지가 여기 보세요. 네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라고요. 사이버 공간에 대학이 생겼답니다.
올해. 그러니까 지금 올해니까 2000년, 1998년도, 2000년도죠. 학교 다니보다 오래됐죠. 그곳에서 김동친 교수님의 한국 사회론을 신청해 듣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대학에 다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황인욱이가 만든 대학에.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 황인욱은 중부지역당 사건의 편집장인데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기 지금 당시 93년도 기사거든요. 이게 황인욱 무기징역 구형했다가 근데 나중에 10년으로 감형됐어요. 이 친구가 지금 그 서울대 서양사학과 대학원 출신이고 무기징역 구형했거든요. 그 중부지역당 편집국 국장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검찰은 황 씨가 이 사건의 가담을 반성하고 장문의 반성과 제출했으나 주도적 역할을 했다. 건설에. 그 다음에 군의 주요 기밀을 북한에 넘겨주는 등 위법행위가 중에 중형을 구형한다. 이게 황인호인데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부지역당 사건에 대한 93년도 2월달 이 KBS 보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안기부 발표 자료거든요. 예. 총책이 이선실. 본인이 그 이선실 활동하고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은 좀 우리 그 김동식 선생이 좀 해주시죠. 예, 저기에 박사님. 지금 그 제 이름은 빨간 줄이 안 가 있는데 그 이선실 밑에 오른쪽에 보면 공작 지도체 김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김돈식. 제 접니다. 그게. 이게 그렇구나. 예. 김돈식이 그 우리 김 박사님은 이름이 몇 개 가지고 계세요? 이름은 뭐 대략 가명은 한 7, 8개 정도 되는데 저때 당시에 김돈식이라고 하는 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분의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해갖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 김돈식이라는 사람은 실제 한국에 존재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고. 예. 그리고 그저 권중현이라고 하는 양반이 이제 저희 조장이었는데 저 권중현은 경남 의령 사람으로 위장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때 주민등록증상의 이름이 권중현이었습니다. 권중현. 예. 경남 의령 사람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안기부의 발표가 굉장히 정확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안기부가 그때 당시에 발표한 거는 황인호를 아마 조사해서 저렇게 아마 약도를 그랬을 거예요. 그건 뭐 안기부가 뭐 제가 그때 당시에는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도표를 만들었을 수는 없고. 그렇지. 그 황인호나 저기에서 저 위에 있는 상부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황인호밖에 없습니다. 황인욱이도 모르고 뭐 그 밑에 있는 뭐 최호경이나 은재영이나 이런 애들은 뭐 저희는 얼굴도 모르는 친구들이라 황인호밖에 모르기 때문에 황인호가 저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김돈식이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 20대. 왜냐하면 제가 90년에 그때 왔었으니까 26이었거든요. 그렇지. 예. 여기 나오네 20대. 예. 국내 침투 김동식. 그리고 그 당시 권중현은 그분이 이제 41년생이니까 50세가 맞죠. 그래서 아마 당시 조장이었고요. 조장이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당시 이선실은 국내에 있었죠. 예, 국내에 있었죠. 이선실은 그때 당시에 저희랑 같이 대방동에서 살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도표 자체가 뭐 완벽하게 틀리지는 않았는데 저 위에 이선실은 저희 상부선은 아니었습니다. 이선실은 뭐 별개의 별개였고 공작지도부 상부는 그냥 조선노동당 그 대남 공작지도부 그렇죠. 아니에요? 조선노동당이고 그 조선노동당의 위임을 받은 저희가 와서 황인호를 포섭해가지고 중부지역당이라고 하는 사실상 대남의 최고 지도부죠 여기가. 네. 예, 왜냐하면 그 조선노동당의 위임을 받아서 내려온 공작 지도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가장 그 실제로 북한의 위임을 받은 공작 지도부. 저희 보니까 저 줄여서 보면 예전에 그 해방 정부가 똑같아. 저 북한 노동당이 북노동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다음에 남한 조선노동당에서 조선문 빼면 남노당 아니요. 남노당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노당 남노당이 지금
야, 근데 이름도 계속 저렇게 반복되네. 만들어져요? 아, 저게 지금 저 이름은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 이름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북한이 이 남쪽에다가 간천방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려고 지령을 하냐면 노동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 그 노동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북한 노동당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안 당국의 탄압을 세게 받을 수 있다. 말하자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노동당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황인호가 그때 당시에 저희가 황인호를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북한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평양의 그 좋은 이제 별장에다가 숙소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그러니까 했는데, 이선실을 북한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예. 황인호도 같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예, 같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황인호 포섭 과정하고. 예. 그 황인호는 저희가 북한에서 나올 때, 그 90년 5월달에 침투를 했는데 나올 때부터 황인호는 사북 탄광 노동자 그 파업 사태 데모를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섭 대상으로 북한에서부터 선정을 해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북 지역의 그 광부들을 선동해서 맞아요. 예,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저희가 북한에서 다 자리 조사 해가지고 이 사람을 포섭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갖고 나왔던 사람이고 여기 나와서 황인호의 그 소재를 이제 파악을 하는 과정에 이선실이 황인호 소재를 알 수 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선실을 통해서 황인호 그때 모친이 민가협이라고 하는 예, 민가협 있었죠. 예, 그 단체에 말하자면 왔다 갔다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김민석 엄마가 만든 조직이에요, 민가협. 그래서 거기에서 이선실이 거기 가담하면서 황인호 엄마를 알은 거예요. 얼굴을 알아서 이선실이. 예, 이선실이 이제 황인호 모친한테 야, 너 아들 나한테 좀 소개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한 거예요. 해서 그 황인호를 만나서 그러니까 이선실이 민가협에 가서 예. 민가협에서 황인호 엄마를 만나고 왜냐하면 당시 민가협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감옥에 보안법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의 아들을 둔 엄마들이 모여서 시위에 참여했거든. 우리 아들 내놓으라고. 그게 민가협, 민주화운동 가족협의회.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황인호도 이제 감옥 갔다 왔었으니까 황인호 엄마가 참여했었고, 그러면 이선실이가 황인호 엄마랑 접촉해서 이제 예. 황인호를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권중현과 제가 그 이선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황인호를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이선실이 그때 당시에 신대방동인가 신림동 쪽에 살고 있던 황인호 집에 가서 그 옆이네요? 만나서, 예. 예, 이선실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 신대방역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뭐 동네 이름은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신대방역 근처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황인호를 이제 만나가지고 황인호를 권중현에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인계를 한 거죠. 인계를 예, 이선실이. 그래서 권중현이 황인호를 만나서 이제 거기서 포섭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 만나서 내가 북에서 왔다. 야, 그렇지. 그 왜냐면 그때 당시 공작 전술이 그런 전술이었기 때문에. 왜 그런 전술이냐면 당시에 일종의 주사파 운동권 내에서는 북한이 우리의 상부선이고 그래 이미 북한의 지도선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사파들은 북한이 만약 북에서 왔다 그러면 우리 상부선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으로 아는 친구도 그렇겠네. 그래서 이제 북에서 왔다. 너를 찾아서 이제 북에서 왔으니 너랑 우리하고 같이 좀 한번 해보자 라고 제의를 했고, 황인호가 그 당시에는 뭐 그렇긴 한데 당신들이 북에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 그래가지고 북한 그런 방송을 들어봐라. 그래서 북한 평양 방송의 주파수를 알려줍니다. 단파 6400, 중파 657 그 단파 라디오 하나 사가지고 들어봐라. 밤 12시에. 그럼 적기가가 나오고 뭐
멘트가 나올 거다. 멘트는 평양에 사는 뭐 박모 씨가 서울에 사는 이모 씨한테 보내려고 하던 편지는 사실상 못 보낸다. 이런 멘트가 나올 거다. 그건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거니까 예. 누가 들고 보면 알 거다. 그렇게 그냥 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거죠. 예, 저희가 그 북한에서 나올 때 다 짜고 나옵니다. 그거는 멘트를 다 세팅해 놓고 나오는데 그거를 알려줘 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그 지정된 날짜에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만나서 저 확인했지. 예, 뭐 어떻게 할 거야 말 거야. 그래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사상 교육도 하고 노동당에 입당을 시킵니다. 현지 입당을 시킨 거예요. 현지 입당. 우리는 이제 공작원들이 여기 난파될 때에는 현지 입당 권한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공작원들이 그냥 뭐 와갖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입당을 시키는 북한에서 보면 장관보다 셉니다. 공작원. 네. 그렇지. 입당권이. 현지 입당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황인호 입당시키고 입당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서 근데 잠깐만 그 전에 하나 먼저 물어볼 네. 게 있는데 수사에 이 입당식에서 당기하고 이게 초상화가 네. 있었다는 이게 사실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준 건 아니고요. 예. 본인들이 만들어서 아마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아 본인들이 예. 입당식에서 사실은 저런 것들은 저희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지. 왜냐하면 저거 했다가 다 나중에 그 증거가 되니까.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렇지. 도 못한 그 상황이 됐는데. 왜냐하면 김 박사님 잠깐 황인오예요, 황인욱이에요. 황인욱은 황인욱은 동생. 그러니까 저기 나오는 황인오는 예 형이에요. 형이고 예. 사북사태 관련자고 황인욱이는 동생이에요? 황인욱은 동생입니다. 서울대 다니던 애. 그러니까 중부지역당 총책이 황인오고 그 밑에 동생이 황인욱이야. 현직국장이 황인욱이고 그렇게 돼 있는.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 예. 네. 그 두 가지 그 큰 일이 있는데 하나는 간첩망을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할 거냐. 두 번째는 북한 공작 지도부하고 통신 연락을 어떻게 할 거냐. 지령을 어떻게 받고 북한에다 보고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공작 그 간첩망을 만들고 하는 거는 저와 같이 나왔던 조장 권중현이 교육을 했고 저는 통신연락 담당이었기 때문에 통신연락과 관련된 거는 제가 황인호에게 교육을 했죠. 그러면 잠깐 하나 더. 우리 그러면 이 권중현과 우리 그 김돈식 이분은 조선노동당 산하의 어디 소속입니까? 그 당시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예. 사회문화부 소속입니다. 사회문화부. 네. 맞아. 사회문화부가 주로 이걸 많이 했죠. 대남 공작서를. 예. 하여튼 예. 지금도 사회문화부가 문화교류국으로 바뀌었어요. 문화교류국 바뀌었죠. 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문화교류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직속 기구죠. 예. 조선노동당 직속이 아니고 조선노동당 기구예요. 조선노동당 기구네 그냥. 당내 기구죠. 당내 기구네. 당내 한 개 부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핵심이네. 그렇죠. 이거 그냥 그 위에는 그 당시 김정일이고요. 김정일 밑에서 그냥 한 개 부서의 부서장이 그 당시에 이창선이었고 이게 사실 핵심이네. 조선노동당 부서니까 사회문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한 개 부서입니다. 한 개 부서니까 그건 뭐 엄청난 거네. 예. 그 뭐 그 자체죠. 노동당 그 자체죠. 노동당 그 자체네. 예. 그래서 그때 그래 가지고 황인호에 대해서 교육을 다 하고 두 가지 교육을 했네요. 예. 간첩망을 어떻게 만들고 움직일 거냐? 그다음에 북한과 통신 연락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교육을 하면서 강조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당이라고 하는 그거를 하지 쓰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당시 황인호에게 부여했던 임무가 뭐였냐면 당신은 강원도 출신이니까 강원도와 가까운 강원도와 가까운 충청북도 일대 그 지역에 노동당 하부 조직을 만들어라. 하부 조직을.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임무를 줬는데 나중에 이제 본인이 조사받으면서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노동당의 하부 조직을 만드는데 말하자면 강원도와 충청도 일대 중부 지역에
이 기반을 둔 조직을 만들었다. 그래서 중부 지역당이 되네. 명칭이. 그래서 예. 저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명칭은 아마 중부 지역도 아니고 무슨 애국 전선으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조직의 위상이 저거는 아마 그 안기부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이름 붙인 거고 자기들 명칭은 그 뭐 무슨 애국 전선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주사파들 할 때도 맨 처음에 우리 조직의 위상이 뭐냐부터 따지거든. 조직의 위상이 맨 위가 VO예요. 벵가도관이죠. 이게 당이고. 그러면 지금 당원은 지금 사실은 그 황인호잖아요. 현재 입당이 황인호가 노동당원이고 그때 노동당원이고. 당시에는 황인호만 노동당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황인호가 만든 게 아로예요. 아로가 이제 그 이석기 레볼루션ary 오가니고 이석기가 왜 자기 밑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황인호가 만든 게 아로라고. 그래서 황인호가 계속 주장한 게 자기는 아로를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한 그거고. 그러니까 황인호 자체는 VO고. 그 저희가 이제 간첩망을 만들 때 그 강조하는 내용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간첩 조직은 비대하게 만들지 마라. 3명 내지 5명 이상 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 황인호가 만들었던 게 그 노동당 조직, 그러니까 황인호한테도 입당 권한을 줘요. 그래야 현지에서 입당을 시키니까. 총책이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노동당기 이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황인호가 이 현지 입당할 때 자기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갖고 요란하게 입당식을 거행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황인호,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최호경, 예, 그 다음에 또 뭐 그 밑에 뭐 몇 사람 있었던 것 같고 제일 밑에 있었던 사람이 옛날에 민주당인가요? 뭐 그때 이철우라고 국회의원 했던 이철우 예. 걔는 제일 여기 있었어요 이철우. 예. 보니까 그때 제가 언론에 나온 그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대둔산이라고 하는 저희가 조직의 어떤 그 별칭을 주거든요. 연계 대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직을 북한에서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맨날 뭐 강원 지역당, 중부 지역당 이렇게 부를 수 없으니까 대둔산이라고 하는 조직의 별칭을 줍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희가 황인호 조직에 주었던 공작 대호가 대둔산이었습니다. 대둔산. 그리고 황인호에게는 대둔산 11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줍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대둔산 11번 하면 황인호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식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호와 번호를 주는데 그렇게 해서 대둔산 11번이 황인호, 아마 대둔산 13번이 누구였던지는 모르겠어요. 그 황인호가 어떻게 줬는지는. 그런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이철우가 국회의원이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얘가 전대협 의장 비서실장이었어요. 의장 비서. 그러니까 이인영 비서였다고. 그 이철우가 그 당시에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대둔산 800 몇 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 밑에 있는 조직 좀 되겠다. 왜냐하면 그 번호에 따라서 이 레벨이 갈려요. 위상이. 예, 위상이. 그러니까 뭐 10단이 쓰는 조직은 굉장히 높은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10단위 말고 이렇게 단수를 쓰는 조직이 있죠. 1번, 뭐 3번. 이런 조직은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11번을 그때 줬는데 얘는 800 몇 번인 거 봐서는 아마 아래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 박사님은 조금 전에 황인호를 북에 데리고 갔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 얘기를 이제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자면 원래는 저희는 들어오면 현지에서 다 교육을 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첩망을 어떻게 만들고 통신 연락 어떻게 하고 하면 그것으로 사실은 간첩망을 만드는 건 끝나요. 끝나고 얘네들은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자체적으로 활동을 해라. 북한에서 지령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저희가 북한으로 복귀하기 한 달 전쯤에 북한 공작지도부 그러니까 사회문화부에서 저희한테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황인호를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런데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데리고 가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노출될 수 있는 그 확률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훈련도 안 돼 있고 완전히 민간인인데
그 바다로 해가지고 뭐 잠수복 입혀가지고 끌고 가갖고 잠수정 태워야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결국 그런 것들을 그렇게 바라진 않는데 저쪽에서 지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 황인호가 북한으로 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죠. 너 갈 수 있냐 그랬더니 갈 수 있다. 그러면 또 북한에서 옵션이 2개가 나옵니다. 한 달짜리가 있고 일주일짜리가 있다. 오. 왜냐하면 그게 결국 공작선과 관련되는 건데 네. 이걸 판단해 가지고 어디로 황인호를 데리고 갈 건지 그 루트를 이제 이쪽에서 결정을 하려고 저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황인호를 통해서 또 확인을 했죠. 너가 집을 비울 수 있는 시간이 뭐 일주일 비울 수 있냐 아니면 한 달까지도 비울 수 있냐 그랬더니 난 일주일밖에 못 비우겠다. 그때만 해도 휴대폰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일주일 정도 비우는 거는 그렇죠. 그게 예.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북한에다 보고를 합니다. 일주일밖에 못 비우겠단다. 그랬더니 그러면 강화도에서 접선을 하자. 강화도. 예. 네, 왜냐하면 저희가 들어온 루트가 제주도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침투할 때는. 예. 근데 제주도로 들어오려면 북한에서부터 3박 4일이 걸립니다. 그렇겠죠. 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주도로 데리고 들어가면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네, 예. 예,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당일 밤중으로 뽑을 수 있는 그 강화도를 말하자면 복귀 루트로 정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희한테 지령이 나옵니다. 강화도에서 접선을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맨 처음에 침투할 때 이선실을 접선해서 대동복귀하기로 임무를 다 받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선실만 접선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황인호까지 또 생겼으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선실과 황인호를 다 같이 데리고 어쨌든 공장은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간첩망을 만든 거잖아요. 간첩망은 황인호를 통해서만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민중당에 있던 손병선이라고 하는 그 예. 인물을 포섭해서 간첩망을 저희가 2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거 복선 포치 하잖아요. 복선 포치는 사실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거는 공작 지도부에서 지도부에서 그 당시에 여기 모르게 그 당시에 민중당에 한 개 간첩망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미 예, 이미. 예. 근데 저희가 와서 또 거기다 집어넣은 더 거죠.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민중당에는 북한과 연계된 간첩 조직이 2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개의 간첩망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황인호 데리고 들어가고 이선실 데리고 들어가고 해서 강화도에서 접선해서 반잠수정 타고 해수로 들어갔습니다. 해주요. 예, 해수로 들어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공작부서에서 뭐 김정일한테 뭐 보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헬기를 띄우라. 그래서 해주에서부터 평양까지 가는 거는 헬기 타고 왔어요. 헬기 타고. 헬기 타고 내려서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황인호에 대한 뭐 무전 교육도 다시 하고 공작 그 뭡니까 간첩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앞으로 활동 방향이 뭐냐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그 고위급이 만났겠네 황인호가 또. 북한에 가면 이런 게 뭐 저도 처음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북한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입당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입당식을 했는데 형식적으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당기 걸어놓고 차관이 나와서 입당식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도 나오고 그래서 황인호는 그 당시에 가서 장관, 차관 다 만났어요. 뭐 저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장차관은 언제든지 만나는데 여기서 남쪽에서 가면 장관을 만납니다. 그 만나게 뭐 당연히 만나요. 김용환도 아마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가면 장차관은 무조건 다 만나는데 그때 당시에도 장차관이 나와서 파티도 하고 연회도 열어주고 그래서 다 만났고 그 다음에 입당식 하고 뭘 하냐면은 평양 시내 구경을 시켜요. 네. 뭐 김일성 생가라든지 이런데 견학하고 그 다음에 공연도 보고 그 다음에 사격도 해보고 무전기도 좀 이렇게 작동시켜보고 그 다음에 뭐 사상교육이나
그 당시에 갔을 때 북한의 그 주체사상 연구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박승덕도 만납니다. 그 황장엽 씨 아마 그 못지않은 이론가인데 그 당시 박승덕 박사를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토론도 하고 주차사항 토론하는 거죠. 예, 영화도 보고 그때 영화를 임수경이 왔던 그 평양 축전 있잖아요. 그거를 아마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가 보낸. 네. 그러니까 이게 89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저희는 90년이니까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공작금이나 공작금, 무전기, 무기 이런 것들을 다 주어가지고 다시 일주일 만에 남한에 다시 들여보냈죠. 본인도 이제 무기를 갖고 들어오네. 대접이 융숭하겠죠? 대접은 잘해주죠. 예. 일주일 동안 뭐 거의 왕대접 해주는 거죠. 그 술도 잘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예, 아니 포섭에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북한에 들어가는 북한을 방문하는 남쪽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케이스가 총 3케이스가 있어요. 네. 하나는 공식 방문이 있을 거고요. 정부 대표단 네, 해갖고 회담이나 이런 거 하러 가는.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민간 단체가 가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게 또 공식적으로 가는 네. 거죠. 정부 허락받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첩들 몰래 데리고 가는 건데 네. 보여주는 건 다 똑같습니다. 네. 이 간첩들이라고 해서 야, 넌 우리 편이니까 우리 좀 잘못된 모습도 알아, 보고 봐라 하고 좀 이렇게 좀 후진 모습도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철저하게 그 위장된 가려진 모습만 보여줍니다. 뒷골목 절대 안 보여줘요. 좋은 것만 다 보여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남쪽에서 가는 사람들한테 뭐 여자를 뭐 붙여주고 한다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공작해가지고 저희가 데리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자는 안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궁금했었는데 사상적으로 완벽하게 예. 이 사람들은 사상적 순결성을 요구하거든. 예, 사상적으로 북한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상적인 공통점을 갖고 접근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 북한도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도 깨끗한 사람이야 도덕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철저하게 사상교육만. 네, 그러면은 그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길게 했던 것은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황인우기가 그러니까 1998년도에 풀려나는 황인우기가 98년도에 만든 이게 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98년도 이게 아마 2월 달 기사인데 메트로폴리탄 대학을 만들고 거기에 지금 김현지가 이게 오늘 얘기를 좀 종합하면 사실은 성남 시민의 모임이라는 게 이 촛불 시위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촛불 시위 내용이 반전 평화 살인 미군 처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친북 주사파 단체다. 그 친북 주사파 단체의 책임자가 김현지 사무국장이었다. 그리고 대표는 이재명이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김현지가 당시에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게 간첩이 만든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 여기에 참여했으니까 사실상 이쪽 저쪽으로 전부 주사파 간첩과 연결돼 있다. 이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스토리는 없어요? 황인우하고 그다음에 김현지하고 이 얘기가 아직 거기에 이제 둘이 어떻게 만났다는 건 안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 장로님이 계속 추적을 좀 하셔야 되겠네. 네. 제가 지금 김현지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가장 맨 처음부터 이야기는 제가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지금 경기동부연합 이석기하고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연결고리 둘인데 하나는 정진상이고 하나는 김현지거든요. 이 둘이가 이재명하고 연결돼 사실은 그러니까 그 경기동부연합 이석기가 프락션 해놓은 사람들이죠. 그 아까 황인우기가 그 대학 설립한 게 몇 년도라 그랬어요? 아까 조금 전에? 98년도요. 98년이요? 네. 야, 그러면 이 김현지는 그 성남 시민의 모임을 만들기 훨씬 전에 이미 황인우하고 서로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98년도에 황인우기가 세운 인터넷 대학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렇죠? 김현지가.
그러니까 그 98년도에 나와서 99년도에 만들었어요. 99년도 예. 뭐 거의 비슷하네. 만든 대학에 김현지가 들어가서 수강 신청도 하고 하니까 대학에 이제 사이버 대학에 다니는 거죠. 그럼 저 그때부터 황인호하고 김현지는 서로 잘 아는 거죠. 알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인터넷 대학이라는 게 뭐 손바닥만한데. 손바닥만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제가 오늘 새로 안 것은 그 경인 지역 그 시민의 모임의 대표가 성남 지역. 예. 성남이 근데 이재명이었다. 예, 그것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네. 근데 그때부터 이미 이 붉은 물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이석기에 포섭된 사람이에요. 예. 그게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석기가 성남 지역에 이대로 한 간첩 활동 본거지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민족민주혁명당의 산하에 경기 남부위원회라고, 그리고 경기 남부위원회는 당 조직이니까 외부로 유출을 안 해요. 그럼 그 당시 이재명이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2003년이라는 말이죠. 네. 그럴 때 이재명은 이석기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석기가 지도선이죠. 그러니까 뭐 되게 높은 사람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요. 하늘과 같이. 하늘처럼 지도선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석기의 연락책인 누굽니까? 우리 김현지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끔찍이 아끼잖아요. 그리고 이 언론에 안 내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총무비서가 언론에 나가야 되니까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이석기는 그 당시에 이재명이가 저거 할 때 그 이석기가 그 직함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위가 이석기가요? 동부연합 경기동부연합 그러니까 당신은 사실은 지하당의 최고 책임자였어요. 지하당 최고 책임자. 민족민주혁명당 혁명당의 중앙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는 그 당시에 이석기를 하늘로 볼 수밖에 없네. 그렇지. 그렇죠? 하늘로. 네. 그러면 그와 같은 상태가 지금도 유지될 거예요. 유지도 보이죠. 젊어서 하늘로 봤으면 지금도 그 하늘로 보일 거라고요. 그럼요. 자기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보면, 왜 이번에 지난번에 그 이재명하고 정청래가 동의해서 국민의힘하고 그 합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기간을 줄이고 맞아요. 대신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정부조직법 개편에 도와주겠다. 합의했는데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잖아요. 말은 개딸들이 반대지만 사실은 개딸을 지휘하는 게 이석기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요. 고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 그 가방 못지않은 놈이잖아요. 예? 평생 가 그거 사회가 평생 가는 거예요. 옛날 두들겨 맞았던 기억이 있는 놈은 걔만 보면 짤짤매요. 지가 나중에 키가 더 커졌는데도.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무슨 뭐 경제적으로 권력적으로 뒤바뀐 경우도 있겠지만 평생 가잖아요. 그 인상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갖고 있는 그 당시에 젊어서 이석기에 대한 하늘로 보셨던 그런 것은 평생 갈 수밖에 없는 평생 가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현지가 사무국장이었으니까 김현지를 이재명이가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감정은 아주 깊겠네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정무적으로 사실은 총무비서에 나가서 이거 아닙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끝까지 보호한다고 아예 그냥 이재명은 그거 부속실장을 바꿨지.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으로 이거 국정감사 앞두고 바꾸면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바꾸는 건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고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다는 거죠. 나는 그 김현지를 지금 우리 언론 몇몇 군데에서는 인터넷 이쪽에서는 무슨 그 치정 관계로 본다. 난 그건 잘못 본 거라고 봐요. 지금 다른 사람 발언이 나오면 김현지가 사심이 없는 사람이래요. 혁명가의 특징입니다. 제가 보면 김현지 보면요 선한 보수의 인상이야. 그렇지. 인상이 그렇죠? 이석기도 보면요 그 눈매는 날카로워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한다면 상당히 도덕적으로는 깨끗하게 때문에 이 천빈하게 여자 관계 없고 돈 문제 없어요. 그래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혁명가 기본적으로 김일성이 말하는 주체 혁명가 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도덕적 품성, 고매한 인격과 도덕적 품성을 갖춘 혁명가. 오랜만에 얘기되니까 웃네. 북한에서 그래서 북한의 그 공작원들을 선발할 때에도 그 도덕 그다음에 품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작원들이라고 하는 그 직업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고, 그리고 어쨌거나 혁명가를 상대해서 키워야 되는 직업이라 품성이 굉장히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세뇌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얄짤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아웃시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형령가들은 그 두 가지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리더십 발휘해요. 그러니까 우리 쪽 얘기를 보면 전광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총사령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전광 목사님이 여성 문제가 없잖아요. 네? 없을 수밖에 없을 없죠. 수밖에 없는 그 우리 김 박사님 모를 거야 그 내용을. 아니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해야 예. 사람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리더의 맞습니다. 자격이 되는 거지. 예. 네. 정광 목사님은 아시지만 네. 그 전해록 전도사를 낳고 얼마쯤 있다가 하늘에 꿈을 꿨는데 고추가 잘리는 꿈을 꿨대요. 근데 그 이후에 성기능이 없어져 네. 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상 하늘 성경에 보면 예. 하늘로 온 고자가 있거든요. 예. 그 용어가 있어요. 나와요.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한번 방송에서 그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근데 이상하니까 뭐 세브란스가 가지고 뭐 엄청나게 체크를 했는데 1년간. 의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 그래서 그때 전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느낀 건 뭔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든지 유명한 그 예수님의 12 사도들 그런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한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적 기능이 왕성하면 왜냐하면 활동력이 왕성한 사람이 성적 기능도 왕성하거든요. 왕성하죠. 그래서 예. 꼭 사고를 쳐요. 맞아요. 근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 애국세력에서도 정광훈 목사님이 총사령관의 지위를 갖고 계시고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 문제가 이제 없고 또 근데 전 목사님은 보면 애국 헌금이 들어오면요 본인이 인마이 포켓을 안 해요. 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쓰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이장로나 저나 가까이 있으니까 잘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리더십이야.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건 뭔가면 보통 그런 리더는요 그 부인이 악처라야 되거든. 근데 우리 서명 사모님은 정말 훌륭한 반려자예요. 네. 이 방송 들으셔야 되는데 사모님이 왜냐면 서명 사모님이 반주를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4년 반 전에 목사님 이제 그 스텝으로 들어와서 제가 참모로 들어와서 보는데 놀란 게 오산리에 가서 이제 기도원을 이제 우리 수련을 하거든요. 뭐 3박 4일 4박 5일 하면 전 목사님은 저녁 때만 그 집회를 하세요. 그러면 새벽, 오전, 오후 집회는 다른 목사님이 하시는데 이 서명 사모님은 그 모든 집회에 반주를 다 하세요. 나는 처음에는 저게 뭐야? 그랬는데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아니 새벽, 오전, 오후 집회의 반주를 서명 사모님이 다 하신다고요. 그건 보통 사람으로 못해요. 그리고 요리도 해주잖아요. 요리는 그 뭐 덤이고 엄청난 덤인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 반주로서 반주하시려면 말씀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담임 목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헌신하면서 하시는 걸 보면서 또 사모님이 아주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건강한 두 분을 정말 이렇게 짝지어 주셔서 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훌륭하게 되신 것 중에서 하나 예외는 사모님이 악처라야 되는데 악처가 아닌 게 예외야. 자,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오늘 교원의 정치 참여보다도 이제 하나 어제 요것만 말씀드릴게.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유튜브를 하나 보내셨어요. 보내시면서 이걸 한번 보고서 뭔 내용인지 좀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쫙 보니까 뭐 감이 왔어요. 이제 뭐 30분짜리라 한 10분 정도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보고서 다 안 봤는데 안 봐도 되는 게 이겁니다, 사장님. 뭐가 있냐면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절차 위반에 기소를 한 경우에는 공소 기각을 한다. 그게 대부분 판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유튜버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근데 요거는 이제 기뻐할 일이지만 판례가 이미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에 뭐 70년 동안 대한민국에 뭐가 있냐면 고난 없는 자가 기소한 경우에는 무효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군사법원에 뭐 그 검찰관인데 일반 법원에 뭐 기소했다든지 고난이 없는 자가 한 것은 이제 그 이 기소 절차가 법률에 위반했기 때문에 그는 공소 기각을 해요. 그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공수처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얼마 전에 조로단 목사님이 이제 그 연단에서 그 내란 문제에 대해서 판례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모르는데 서정욱 TV에서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잘못 알아들으신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마 그거와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고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재판이 지금 2개가 진행되잖아요. 그렇지. 직위원 판사 재판이 하나 있고 내란 재판. 특검이 있단 말이죠. 내란 특검의 문제는 이겁니다. 이 자식들이 예컨대 이제 윤 대통령이 그 재직 시절에 그 이제 마지막에 탄핵되기 전에 이런저런 일들 많이 했잖아요. 그거를 이놈들이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많은 무슨 뭐 저 경호처법 위반이니 뭐니 막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치사하고 잘못된 거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신분이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 특권은 내란이나 외환만 특권이 되는 것이고 그 예외가 되는 건 나머지는 직무범죄는 재직 시에만 묻지 못하지 임기가 끝나면 물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임기가 끝났다고 보고서 그럼 마구잡이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내란 특검에 하는 짓거리들은 법적으로는 틀린 건 아니에요. 어거지로 예컨대 끌어 이제 붙이고 있지만 근데 지금 얘들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왜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 직위원 판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내란 특검이 근데 지금 얘들은 비상경우는 무조건 내란이라는 전제에 서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만 내란 특검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다 받아줄 상황이 될 거로 만드는 거고 직위원회가 이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다면 공수처는 우리 법에 보면 이 직무범죄 이외에는 판단을 못합니다. 내란이나 외환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직무범죄란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 김 박사님 잘 아시겠죠?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현직에 계셨을 때 직무범죄는 수사를 못하죠. 예. 대통령 형사사 그렇지. 특권이 있으니까. 형사 소추를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이 하는 것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네가 밝힐 수는 있어도 공수처 사건인 경우에는 공수처는 대통령이 현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는 직무범죄를 수사할 수가 있는 권한이 없단 말이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범죄를 건드리면서 거기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내란죄를 얘들이 끄집어 들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이나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저 직위원회가 근데 공수처 수사 권한 없는 수사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이 맞다라고 판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내란 혐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를 이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위원 계속 협박하죠. 근데 그거 이제 불안하니까 내란 특별 재판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위원이라고 잠깐만 얘기를 하니까 내란 특별 재판부라는 말을 어떻게 바꾼다면 내란 전담 재판부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그게 그거지만 얘들은 이제 위헌성 시비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내란 그 전담 재판부를 만들려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특검의 얘기를 다 받아줘라. 두 번째는 직위원회를 갖다가 빼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재판부가 만들어지면 사건을 그걸로 이관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요 있을 수 있는 공수처가 권한 없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올까봐. 그 다음에 내란은 아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걱정은 뭐가 있냐면요. 지금까지 대부분 판례를 보면 내란은 이제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이 단순한 폭동이 폭력 행사가 아니라 한 지방 전체의 질서를 혼란시킬 정도의 대규모 폭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다만 이놈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판사들이요. 그 판례를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 대규모 폭동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위협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폭동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판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대법원 판례를. 예. 두 번째는
국회 기능을 이제 정지시키려면 대법원 판례는 한 달 이상 국회 기능을 정지시켜야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장기간. 네, 그런데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아니다. 국회가 사실상은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능을 상실토록 하기 위해서 예컨대 시도를 했다면 국헌 문란으로 보지 못할 바는 아니다. 보통 판사, 이 법원에서 보면 이제 우리 박권사가 그런 말 싫어하거든요. 본다고 안 하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뭐 이렇게 많이 해요. 네. 뭐 그건 일본식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판사들도 이게 기다라고 하기보다는 못 볼 바 아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기다란 말을 하는데 그렇게 판례를 변경시킬 확률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어제 나온 이제 이 기소가 고난이 없이 이루어진 것은 공소기각 판결로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나왔지만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판례인데 여하튼 우리가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고 또 직원 부장에게 그도 우리가 그 당시 공소 취소를 결정을 해준 판사잖아요. 예. 그 부모는 우리가 뭐 밝힌 뭐하지만 호남 지역의 분이에요. 우리 호남 지역에도 애국자 많잖아요. 그렇죠. 예. 호남 지역 애국 지역이었어요. 많지요. 김성수 그다음에 이 송진우 다 호남 지역이잖아요. 사실상은요.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 정권이 민주 폭주를 하고 있고 법치 파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들이 근데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뭐 청문회 부르고 못 간다고 얘기를 했죠. 또 대법관도 못 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하는 법률을 보면요. 첫째가 뭔가 하면 이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재판에 관여하려는 거잖아요. 그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당연히 출석을 이제 거부한 것인데 그걸 예컨대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예컨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한 것을 가지고 정치에 관여했다고 하는데 그건 명백하게 거짓된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속 633을 강조했습니다. 633. 그러니까 선거법은 예컨대 이게 633을 지켜야 된다. 따라서 대법원에 올라온 것을 갖다가 대법원장이 그 3개월이라는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직권으로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죠. 그게 정치 관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일이죠, 장로님? 내일? 네, 내일 우리가 국민대회를 하게 되는데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나와 주셔서 우리는 이제 남은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 저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 폭력에 대해서 입법하고 행정은 독재로 이미 들어간 상황이고 사법부를 조롱하고 있고 사법부를 갖다가 협박하고 파괴하는 일을 지금 노골적으로 벌이는 게 이재명과 민주당 아닙니까? 남은 것은 이제 국민 저항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요 마지막 국민들의 수단이기 때문에 정말 이 국민 저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재명과 이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야 될 것이다. 제가 이제 어제 장로님 내일 연설문을 쓰면서 이런 걸 떠올랐어요. 지금의 이재명과 민주당은 중국 시진핑과 공산당보다 훨씬 더 강하고 김정은 노동당 못지않다.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1,000만 우리 국민들 정말 모이셔서 우리 국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국민의 이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나라를 지키는 그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요, 뭐 저는 이제 이야기 다 했습니다. 우리 우리 김 박사님도 한번 내일 문제가 있으니까 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유라고 하는 거는 피와 땀을 흘려서 쟁취한 건데 이거를 한순간에
말아먹는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지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자유를 지키는 그런 일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 박사님, 우리가 공산당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그 세력이나 단체는 기독교 단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뭐 여기 한국에 와서 뭐 살면서 저는 아직까지는 뭐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까지 믿는 사람은 아닌데 여기 와서 보니까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거는 기독교인들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공산 체제가 되고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가 되면 제일 먼저 노동당이 이렇게 처형하고 정리하는 세력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네. 그리고 교회를 다 없앱니다. 북한에 지금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평양에. 그거는 그냥 선전용으로 만든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 보여주기 위한 예. 거고, 어떤 분은 거기 갔다 와서 거기에 그 기도하는 신도들이 진짜 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멍청한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빨간 노동당원들입니다. 그거 다 뽑아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이고, 그거는 정말 선전용으로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거를 세계에 보여주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네. 교회도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뭐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종교의 자유는 정말 티끌만큼도 없고, 종교의 자유는커녕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유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 활동을 정말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하기야 뭐 공산주의는 근본 사상이 유물론이고, 또 우리 기독교는 유신론, 유일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사상은 예. 양립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예. 자, 우리 이동사님 구호 좀 외치고 마칠까요? 예. 그러면 이승만의 구호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